안녕하세요. 혹시 그 말 들어보셨나요? 폭풍이 지나가면 우리는 더욱 강해진다 라는 말이요. 이 말이 제 삶을 관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인생에서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폭풍이 몰아쳤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믿었던 사람이 배신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모든 걸 혼자 짊어져야 했던 경험 있으세요? 제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고 때로는 통쾌함을 느끼기를 바라거든요. 어떻게 하면 온갖 풍파 속에서도 두 발로 꿋꿋이 서서 가족을 지키고 삶을 되찾을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현재는 무인 점포를 꾸려 살아가고 있어요. 50대는 많다면 많은 나이고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체감하기로는 저희 아이들이 워낙 밝아서 저도 아직 나이 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누가 보면 저라는 사람은 되게 평범해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 삶이 진짜 평탄했냐고 묻는다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남편하고 연애를 굉장히 오래 하고 결혼했어요. 남들이 말하는 결혼 정년기도 훌쩍 지나서 늦게 식을 올렸죠. 그래도 진짜 사랑해서 한 결혼이니까 좋았습니다. 그리고 40대에 접어들어서야 겨우 쌍둥이를 얻었어요. 아이를 낳고도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해서 낮에는 친정에 맡겨야 했는데 제 품에서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몸은 피로했지만 쌍둥이들 덕분에 제 인생은 모든 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집에 아기들이 있으니 저희 부부 사이도 더 밝아졌고 남편이랑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많이 느끼곤 했어요. 밤늦게 퇴근해도 남편이 쌍둥이랑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아이들이 금방 자라나는 걸 보니 시간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죠. 근데 인생이 다 그렇듯이 좋은 일만 생기진 않더라고요. 남편이 직장에서 권장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결과를 전해주었을 때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이제 막 꽃 피우려는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찾아올 수가 있나 싶었어요.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이런 짐이 되다니. 게다가 우리는 애들도 아직 어린데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도 이해할게. 내가 생각해도 아직 우리 마음밖에 안 됐고 당신은 새 출발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짐은 무슨, 내가 당신 좋아서 결혼했지 이런 거 피하려고 결혼했겠어? 부부가 될 때는 희노애락을 다 함께 하겠다는 뜻이잖아. 당신은 내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 병원에서 결과 받고도 당신한테 숨겨야 하는지 고민스러웠어. 그래도 웃긴 게 눈물 나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당신이더라고. 그래,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부부야. 그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한테 숨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치료에만 집중해. 걱정은 말고. 나 이제 아줌마잖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다는 아줌마가 바로 나야. 남편이 제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 손을 꼭 잡아주는 것뿐이었어요. 남편 앞에서는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절망적이기는 했죠. 그래도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의 암이 초기에 발견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전투가 시작되었죠. 일단 아이들을 아예 친정 부모님께 맡겼어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제가 벌어야 했으니까요.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못할 것 같다거나 사고를 낼 거라고 고객들이 불편해하거나 불신하는 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한 손님이 아줌마 솔직히 술에 취한 사람들 가방에 손대지 않느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단호하게 저를 신뢰하지 않으시면 내릴 테니 출발하기 전에 확답을 달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테니 맡겨달라고 말했죠. 지금 생각하면 취객을 상대로 무슨 자존심을 부렸나 싶기도 해요. 그래도 손님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안전하게 집까지 도착하니까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심야의 도로에서 마주친 위험한 상황들이었어요. 한 번은 취객이 차에서 내리려다 갑자기 화를 내며 요금을 깎아달라고 소리쳐서 저는 다급하게 경찰에 연락한 적도 있었죠. 그때마다 무서워서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제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이겨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하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어요. 밤낮 없이 일할 뿐만 아니라 틈날 때마다 남편의 병실에 가서 상태를 살폈고 친정에 가서 애들도 봐야 했거든요. 아이들이 저랑 떨어지기 싫어하면서 울던 모습은 지금까지도 눈에 선해요. 쌍둥이 중에 큰애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말라면서 우리 같이 있으면 안 되냐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작은 애는 말도 못하고 훌쩍훌쩍 울었는데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다 내려놓고 애들 옆에 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는 제가 아니면 이 가족을 책임질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을 달래면서 엄마 금방 올 테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재밌게 놀고 있으라고 의연하게 말했지만 뒤돌아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길로 대리운전 나가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힘낼 수 있었던 건 다행히 남편이 초기에 발견된 거라 수술도 잘 됐고 경과도 좋았어요. 하지만 퇴원하고 나서도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병이니까 마음을 아예 놓아버릴 순 없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제가 가장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아이들한테도 제대로 된 아빠 역할을 못해주고 당신한테는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 아프네. 치료받으면서도 계속 마음 한구석이 무겁더라고. 당신이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병원에 와서 나 챙기는 거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갚아야 하나 싶었어. 당신은 잘 회복한 걸로 이미 나한테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 그냥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신 아프지 마. 재발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니까 괜히 나한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힘내서 살아보자고. 당신도 속으로는 근심 걱정이 쌓였을 텐데 정작 나한테는 밝게 웃어주니까 더 미안해지고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나보다 당신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전부 다 당신 덕분이야. 남편은 저를 껴안아주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들도 다시 데려올 수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더 끈끈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계속 바쁘고 치열하게 살았는데요.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할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놔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병이 생긴 걸 보면서 저도 언제 제가 아프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래 대비를 해야 하니까 뭐든지 붙잡고 열심히 살았죠. 지금에 와서 그 시절을 가끔 돌아보면 저 진짜 잘 버텨냈다 싶어요. 누군가는 저보고 독하다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선 가족들과 함께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힘냈을 뿐이에요.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고 있었는데 친정에서는 제가 너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는지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다른 지역에서 슬슬 무인 점포가 뜨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먼저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무인 점포를 하면 일단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아이들하고 있기도 좋을 것 같아서 혹하긴 했어요. 그런데 무인 점포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고 여태까지 회사만 다녔던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조금 자신이 없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몸 축내가면서 애쓰지 말고 이제는 좀 더 노후에도 할 수 있는 걸 찾아 안정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를 차릴 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포기하려는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아빠랑 함께 귀농하실 계획이라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돌릴 건데 그 전세금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였죠. 그렇게 엄마 아빠는 전세금으로 받은 돈 중에 5천만 원을 저에게 목돈으로 쥐어주셨어요. 결국 저는 계속 고민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도전해보기로 마음을 굳혔고요. 만약 친정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될까? 우리 지역 사람들 아직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을 텐데. 솔직히 나는 조금 걱정된다. 당신 괜히 헛바람 들어서 온 거 아니야? 요즘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 보수적인 거 알잖아. 우리 지역에 아직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지. 내가 계속 거기 상주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애들 키우는 엄마로서는 너무 좋은 조건이야. 물건 채우고 치우는 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 오히려 우리가 선점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따라올지도 몰라. 아이, 너무 행복한 상상만 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잘 안 되면 목돈도 날리고 당신도 더 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나도 당신 믿고 싶지만 이건 너무 큰 모험 같아 보여. 우리 집 괜히 넷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되는 거 아니야? 안 될 거라고 미리 겁먹지 말고 좀 믿어봐. 내가 꼭 잘 되게 만들어 볼게. 만약에 빚쟁이들한테 쫓기더라도 나만 도망다니고 피해 안 가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은 그게 되겠냐고 계속 반대하면서 눈치를 줬는데요. 제가 강경하게 해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니까 그제야 입을 삐죽이면서도 얌전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무인 점포는 정말 다행히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어색한 눈으로 기계를 만지작거리며 사용법을 익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진 손님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나더라고요. 일단 가게 주인장이 없으니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구경할 수 있는 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았죠. 덕분에 생각보다 수입도 괜찮게 들어왔답니다. 남편도 결국에는 제가 말했던 대로 하나하나 잘 되어가는 걸 보면서 인정하더라고요. 제 말이 100번 맞았다고 자기가 처음부터 너무 겁먹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남편의 반대를 꺾고 고집을 부리며 시작한 일인데 결과가 좋아서 안심이 되었죠. 남편이 칭찬해 주니까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옆에서 도와줬으니까 가능했던 거라고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이렇게 무인 점포가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직장 생활을 아예 그만뒀어요. 무인 점포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가사와 애들 케어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퇴사하고 나올 때는 시원섭섭한 마음이었는데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도 제가 집에 있는 걸 너무 반기더라고요. 친정에서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무인 점포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도와주려는 말씀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였는데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남편이 우리 집 상황을 아주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바친 것 같더라고요. 예, 무인 점포가 그렇게 잘 된다며? 그러면 닦고 치우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냐? 너 혼자서 다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어차피 네 시누이도 지금 일 없는데 데려다가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데려가라. 그건 제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서요. 아직은 사람을 쓸 필요가 없네요. 다행히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누굴 고용할 여력은 없어요. 게다가 애들이 쌍둥이인데 최대한 아끼고 일단 모아야죠. 시어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넌 그렇게 칼같이 거절을 하냐? 네 남편이 그렇게 아프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부탁을 하게 될 리는 없었을 거야. 우리 애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 나갔는데.
아유, 아프지만 않았으면 더 잘 됐을 사람이야. 그런 남자를 신랑으로 맞았으면 며느리로서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남편 병원비랑 간병비도 제가 다 냈습니다. 지금도 제가 벌어서 데리고 사는 수준인데 제가 뭘 더 해야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는 거죠? 어머님이 애들이라도 봐주겠다고 하신 적 한 번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노처녀인데 직업도 없었거든요. 시댁에서도 골치 덩어리로 불리는 시누이를 저한테 떠넘기려는 속내가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스쳐 지나가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제가 해결했는데 제가 꼭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바로 반박하니까 시어머니도 뭔가 느끼셨는지 순간 아무 말도 못 하시더니 멋쩍게 웃으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 시켜주라고 징징거리는 전화는 하지 않으셨죠. 저는 바로 남편도 입단속을 시켰어요. 우리 집 여유롭지 않으니까 괜히 들쑤시지 말라고요. 남편은 군기가 바짝 든 것처럼 고개만 연신 끄덕이더군요. 시댁 문제로 한바탕 하고 나니 속은 시원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긴장은 놓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인 점포 확인하러 나가는 시간 빼고는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딜 그렇게 나다니는 거야? 나랑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기라도 해? 내가 다시 뭐 나가줬으면 좋겠어? 당신 아직 막 여기저기 찬바람 맞고 다녀도 되는 사람 아닌 거 알지? 아, 내가 못 나가게 가둬두는 것도 아닌데 말이라도 하고 나가. 아니야, 나 요즘 도서관 가고 있거든. 그냥 집에만 퍼질러 누워있으면 애들이 보고 배울 게 있겠어? 애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아빠가 되어야지. 내가 회사는 못 다니더라도 애들 숙제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좋잖아. 애들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당신이 예습까지 해야 할 정도로 숙제가 어려워? 아이, 무슨 소리야, 정말. 어이가 없네. 남편은 요즘 독서에 취미 들려서 그런 거라고 대답하고는 쏜살같이 나가버렸어요. 솔직히 책이랑 얼마나 가까이 지냈다고 이러는 건지 의아했지만 그러려니 하기로 했죠. 답답해서 바람 좀 쐬러 나가겠다는 뜻일 거라 짐작했고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부부가 하루 종일 너무 붙어 있어도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옷차림이 달라지더군요. 도서관에 간다고 나가는 사람이 깔끔하게 셔츠에 바지까지 빳빳하게 차려입고 나가길래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자기도 뭔가 눈치가 보였는지 저한테 괜히 도서관은 대충 입고 가기 부끄럽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터무니없는 변명이라 생각했죠. 도서관을 지만 가봤나요? 더군다나 이 인간은 제가 주는 용돈 외에는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저렇게 꾸미고 다닐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시댁이 돈 나올 구석이 넉넉한 집도 아니었고 저한테 받은 용돈을 모았다기에는 이 인간 제가 주는 대로 족족 다 쓰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줌마가 저를 붙잡고 묘한 말을 던지더라고요. 남편이 요즘 뭐 하고 다니는지 아냐면서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뭐 하고 사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혹시 이 인간이 어디서 남 등쳐먹고 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애들 아빠인데 어디 악행에 연루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면 한 번에 딱 걸리고 모든 게 해결되던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첫날은 금방 놓치고 말았고 둘째 날은 그 사람이 사라진 장소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했거든요. 온갖 추위와 피로를 견디며 몇 번의 실패를 반복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드디어 남편의 뒤를 따라붙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남편이 들어간 곳이 신축 아파트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잠시 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곳에 들어가는 건지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숨어서 조금 더 기다리니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으며 걸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둘이 차에 올라타더니 드라이브까지 떠나는데 그대로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가 둘이나 있는 아빠인데다가 지가 아팠을 때 간병해주고 병원비 벌어다 줬던 마누라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동안 제가 쏟아부었던 마음과 노력 그리고 믿음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쫓아나가서 이 자식의 다리를 다 분질러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는 척하면 이 인간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분하게 증거를 잡고 완벽히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았죠. 나중에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길을 파야 한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지금은 그 자식을 잡돌이할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신축 아파트를 드나드는 걸 보고 단순히 저 여자 쪽이 돈이 많아서 남편에게 돈을 쥐어주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요. 증거를 모으겠다고 결심한 뒤 하나씩 살펴보니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복권에 당첨됐더라고요. 남편이 상간녀한테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남편 계좌를 털었는데요. 평소보다 큰 금액이 이미 입금되어 있었고 남편이 오히려 그 여자한테 보내주고 있다는 흐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파트도 남편이 상간녀에게 해준 거였어요. 더 골 때리는 건 남의 남편한테 돈 받아먹고 있는 상간녀의 직업이었어요. 상간녀는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가 정작 아이돌 있는 아빠와 불륜을 저질러도 되는 건가요? 이런 사실들을 다 확인한 뒤 저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남편에게 들이밀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들켰다는 것을 알고 화들짝 놀라더니 제발 비밀로 해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죠. 제발 둘 다 비밀로 해줘. 내가 잘못했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내 여자친구가 사립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서 불륜도 문제되면 안 되고 복권 당첨된 거 우리 집에서 알게 되면 난 정말 끝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돈을 다 가져갈 거라고 할 거라고. 내가 잡은 행운인데 고열까지 다 빨아먹힐 순 없잖아. 당신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아니 시댁이 어렵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돈과 여자가 있으니까 부모도 내팽개치고 자식도 모른 척한다는 거야? 게다가 내가 병원비부터 생활비까지 다 감당했는데 당신이 하는 짓거리가 겨우 이거라고? 그러면 어떡해. 살 길은 살아야지. 내가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빚이라도 줬어? 그리고 애들 버리기라도 했냐고. 내가 아빠로서는 책임을 다하려고 너한테 이혼하자는 말도 안 했잖아. 나는 그냥 사랑에 빠졌을 뿐이야. 사랑이 죄냐?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지금. 복권 당첨됐으면 가족부터 챙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아파트 해주고 숨기려고 나한테 빌고 있는 당신 꼴을 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시댁에서 알게 되면 끝난다고? 그걸 지금 걱정해야 할 일이야? 사과부터 해. 사랑만 운운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인간과 더는 같이 살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로 바로 이혼을 결심했죠. 고소를 진행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할 것 같아서 남편과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워낙 증거를 차곡차곡 모은 뒤에 들이댄 거라 합의금을 요구하자 남편은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막음 비용과 양육비 명목으로 저희 지역 아파트 두 채 값을 받아냈어요. 남편이 정확히 얼마나 당첨됐는지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지만 입막음 비용과 양육비로 이 정도 금액을 빼앗아 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이게 오히려 법원 가서 위자료 청구받는 것보다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식이 더 한심했던 건 상간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는지 우리 아이들과 면접 교섭조차도 관심이 없다는 태도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언제 만날 거냐고 물었더니 손사래를 치며 귀찮다는 듯이 넘기더군요. 이런 무책임한 인간이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갈라서고 돈이라도 듬뿍 뜯어낸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편하게 살면서 제 삶을 다시 재건하는 데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정신없이 애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아이들이 잘 적응해 주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을 찾는 날도 많았고, 특히 둘째가 잠들기 전에 자꾸 남편을 찾으며 울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서로를 더 의지하기 시작하더군요. 쌍둥이지만 형제처럼 큰애가 의젓하게 행동하고 작은 애가 잘 따르는 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첫째가 숙제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는 아빠가 없어도 괜찮다면서 엄마가 최고라고 말해주는데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아서 겨우 참았습니다. 아직 어린데도 저를 배려해주는 걸 보면서 고맙고 미안했죠. 아이들이 이렇게 점점 잘 적응해주고 오히려 서로를 다독이며 자라는 걸 보면서 저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실 저는 이혼하면서 입막음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이혼했다는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한번 시누이 아르바이트 문제로 언쟁이 오고 간 뒤로는 연락이 오지 않아서 딱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예 피할 수는 없어서 일단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한숨부터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혔어요. 야, 너 잘 지내냐? 잘 지내겠지. 따순 밥 먹고 푹 자다 보면 시어머니 생각은 안 나더냐? 걱정도 안 돼. 우리 완전 쪽박 차서 월세집에서도 쫓겨날 지경이고 집도 절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니네 친정부모님이 전세로 놔두고 가신 집 있지? 그거 이제 계약 끝나서 곧 빈집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네 시누이 좀 살게 해줘라. 네? 월세집에서도 쫓겨나신다면서 전세금은 있으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제 집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집이라서 마음대로 해드릴 수 없는데요. 전세금은 가지고 오셔야 계약을 해드리든 말든 하죠. 네가 부탁하면 니네 친정에서 거절하겠냐? 아, 너는 애가 어떻게 융통성이 없어. 그게 못하겠으면 합가라도 받아들여라. 너 항상 네 고집대로 할 생각은 걷어들여야 해. 시부모 어려운 줄 알아야지. 너 효도 안 하냐? 결혼 생활 중에도 제가 전 남편을 위해 감수했던 헌신과 희생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전 시댁이 짜증났거든요. 그런데 이혼까지 하고 나서도 전 시어머니가 잡돌이하러 전화까지 하고 겨우 그 자식 편에 봐주겠다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전 시어머니와 이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게 못 참겠더라고요. 우리 친정 재산까지 들먹이면서 억지를 부리니까 저로서도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전 남편도 저를 입막음하고 싶었다면 전 시댁이 저한테 징징거리지 못하게 미리 단돌이 해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저도 전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결국 저는 전 남편의 뜻을 더 이어가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전 시어머니의 요청에 순순히 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반격할 준비했어요. 전 시어머니가 친정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징징댔길래 상간녀가 사는 신축 아파트 주소를 건네줬죠. 그리고 아주 능청스럽게 오늘이 마침 주말이니까 아예 1시간 뒤에 집 보러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직접 집 컨디션을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니 전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전 남편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괜히 이 일 언급하지 말고 조용히 둘이서 다녀오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전 시어머니는 또 아들 걱정은 되셨는지 알겠다면서 말은 잘 듣더라고요. 저한테는 이 부탁 저 부탁 염치를 모르고 해대더니 자기 아들은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1시간 뒤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는데 웃음이 터져서 혼자 막 깔깔거렸어요. 제가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흘러가는 걸 보니 통쾌하더군요.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1시간 뒤에 전 시어머니와 함께 신축 아파트로 향했어요.
일부러 앞장서서 문 앞까지 안내했는데 전 시어머니는 신축인 걸 보고 탐욕스러운 얼굴을 감추지 못했죠. 뚫린 입으로 말은 잘한다고 친정집 어차피 귀농하실 거면 자기네한테 싼 값에 파는 건 어떻겠냐면서 돈은 마련해보겠다고 신나서 조잘대던데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서 그냥 씹어줬는데도 아파트 구경하기 바빠서 기분 나빠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상간녀와 전 남편이 살고 있을 그 집 앞에 서서 노크를 했어요. 전 시어머니는 왜 니네 집인데 열쇠도 없냐면서 세입자 아직 안 나갔냐고 투덜거렸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지 않다고 답답해했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 시어머니를 먼저 들어가라고 앞세웠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전 남편이 등장했는데요. 전 시어머니를 맞닥뜨린 전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그런 걸 눈치도 못 채고 요즘 컨디션도 안 좋다면서 먼저 와 있었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전 남편은 급히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전 시어머니는 거실까지 들어가 계셨고 거기서 속옷 차림으로 서 있는 상간녀를 보게 되었죠. 그제야 상황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는지 전 시어머니는 걸음을 멈추며 말을 이르시더군요. 저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그렇게 저를 잡돌이 하시면서 사람 피마르게 들들 볶더니 정작 아들은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병원비 벌면서 헌신하고 병수발까지 들었던 조강 지쳐버리고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으로 키우신 건데 어때요? 직접 보니까 좀 자랑스러우세요? 저희 이미 이혼한 사이예요. 뭐라고? 아줌마? 아니,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나는 이혼 같은 건 말 한마디 들은 적 없다. 네가 우리 아들한테 함정을 만드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니까짓게 우리 아들을 음해한다고 내가 믿을 줄 알아? 아직도 아들을 철석같이 믿고 계신 거예요? 아줌마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 집이요. 아줌마의 자랑스러운 아드님께서 복권에 당첨돼서 그 돈으로 상간녀한테 사준 집이에요. 왜 저희가 이혼 비밀로 했는 줄 아세요? 저 자식, 지 부모랑 동생은 길바닥에 나앉을 판인데 돈 나누기 싫어서 저 입단속 시킨 거라고요. 제 말을 듣는 전 시어머니의 입이 딱 벌어지더니 저와 전 남편을 번갈아 보며 얼굴이 새파래지셨어요. 전 남편은 어찌할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며 그게 아니라고 오해라며 말을 더듬을 뿐이었죠. 오히려 그런 태도가 제 말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간녀는 속옷 차림으로 필사적으로 얼굴만 가리며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는데 냉수를 들이마신 것처럼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전 시어머니는 거의 입에 거품을 물 지경이었죠. 그러고는 갑자기 한 손으로 뒷목을 부여잡으며 고개를 젖히면서 네가 내 아들 새끼가 맞냐고 어떻게 이런 큰일이 있었는데 애미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냐며 자신이 이렇게 살려고 너를 키운 줄 아냐고 극대노하더군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는 울분을 토하며 전 남편을 몰아쓰기 시작했고 전 남편은 잔뜩 쫄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사태를 여유롭게 지켜봤죠. 원래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싸움 구경이잖아요. 게다가 저를 괴롭혔던 인간들끼리 싸우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통쾌하다는 말로도 부족했어요. 전 시어머니는 불륜을 저질러 이혼한 것도 부끄럽고 창피한데 복권 당첨 사실을 어떻게 부모에게 숨길 수 있냐면서 거의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는 발로 차고 주먹으로 후드려 패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까지 같이 잡아먹을 것 같았죠. 하지만 속옷 차림으로 서 있던 상간녀는 그 꼴로 도망갈 수도 없어서 겁에 질린 채로 혼비백산하며 어떻게만 외치는데 정말로 볼만한 광경이었어요. 저도 사실 이혼하면서 저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폭행을 하면 고소당할까봐 차마 나설 수 없었거든요. 저는 애들을 둘이나 키워야 하는 엄마니까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가 제 대신 저렇게 해주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거슬리게 하던 인간들이 지들끼리 자멸하는 모습을 직관하는 셈이었죠.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 남편이 머리채를 잡힌 채로 갑자기 제 쪽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그 입막음 비용 받은 거 아니야? 약속대로 조용히 있기로 했잖아. 네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여기 어머니를 왜 데려오길. 너만 아니면 계속 비밀 지킬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고. 입막음 비용? 그게 뭐 계약서라도 있었나? 증거라도 가져와 보지 그래. 그리고 당신은 애들 아빠로서 양육비는 당연하게 줘야 하는 건데 어디서 큰 소리야. 웃기지도 않아. 위자료든 양육비든 당신 어차피 나한테 돈 줘야 할 입장이었어. 멍청한 게 입을 열어? 너 이 새끼 비밀을 들켰다는 게 더 큰일이다 이거야. 네가 지금 용서를 구하고 싹싹비라도 모자랄 판에 나한테 들킨 게 더 싫어? 정신 차리려면 이거 아직도 멀었나 보다. 네 가족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도 어디 한번 오늘 피눈물 내보자. 전 남편은 제 말에 얼굴이 더 붉어졌고 더 크게 반박하려다가 전 시어머니 비위를 또 건드리고 만 거였죠. 전 시어머니는 이 인간이 아직도 비밀을 들켰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화내고 있으니 더 분노가 치민 것 같았습니다. 급기야 전 남편을 눕혀놓고 그 위로 올라가 무게를 실어 내려 찍으며 밟더라고요. 그 옆에서 상간녀는 얼굴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애쓰더니 결국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상간녀가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숨으려 드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도같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저렇게 숨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전 남편의 복권 당첨 사실까지 폭로된 마당에 상간녀도 이제는 좀 잃을 걸 잃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간녀는 제가 이미 지 신상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얼굴만 가리면 지가 저지른 과오가 덮일 거라고 생각하는 걸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멍청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교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였죠. 저는 우선 아수라장을 뒤로 하고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곧장 상간녀가 근무하는 사립학교에 투서를 넣었어요. 투서에는 상간녀의 만행과 불륜 사실을 조목조목 적어냈고 학교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분명히 밝혔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립학교 홈페이지에 기간제 교사 모집 공고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 인생 더럽게 살아놓고 전 남편 뒤에 숨어 있는 걸 밑바닥으로 끌어내니 속이 시원했죠.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상간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상간녀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저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었더라고요. 아줌마가 나 학교에 찌른 거 맞지? 왜 그렇게까지 해? 아줌마 내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쳤으면 그걸로 끝 아니냐고.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지금 내가 아줌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직장도 잃고 사람들 눈도 못 마주치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미 이혼까지 해서 돈도 받았으면서 왜 나를 끝까지 몰아세우는 거야? 증거 있어? 너한테 벌어진 일들은 네가 함부로 놀아나서 생긴 거야. 전적으로 니까 것 탓이라고. 남의 가정 파괴했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 탓하고 싶나 보지? 애들이 너 같은 것한테 뭘 배울 수 있겠니? 애들 엄마라면서 그렇게 심부를 나쁘게 쓰면 되냐고. 어차피 나이 먹어서 부부 사이에 사랑 같은 거 없었으면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아줌마가 이혼하겠다고 해놓고 왜 나한테 그래? 아줌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야야, 너 네가 처한 상황 똑바로 봐. 나는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야. 지금도 애들 키우면서 건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근데 너는 지금 불륜을 저지른 건 너야. 이 상황에서 시끄러워지고 얼굴 팔리면 진짜 쪽팔리는 건 누가 될지 한번 생각해봐. 제 말에 상간녀는 전곡을 찔린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죠. 그렇게 자기네 잘못으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상간녀에게는 제 행동이 얼마나 큰 타격이 되었을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그냥 자업자득으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평화롭게 무인 점포를 운영하면서 애들과 함께 바쁘고도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전 남편이 다시 제 앞에 찾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하필이면 제가 운영하는 무인 점포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거기로 찾아온 거였는데요. 완전히 그 짓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초췌한 모습이라 적선해달라고 문 앞에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를 아는 척하면서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전 남편임을 알 수 있었죠. 복권까지 당첨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몰골이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반갑다는 듯이 손 잡아오려고 했는데 바로 내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민망해하면서도 친밀한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웃더라고요. 당신 잘 지냈어? 와, 무인점포 사장님이라 그런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세련되어 보이는 것 같은데? 나 애들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 아이, 나 애들 아빠잖아. 이혼한 이후로 애들 생각에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거든. 집으로 가자. 애들 좀 보게. 어? 뻔뻔하게 어딜 찾아오는 거야 지금? 뭘 잠도 제대로 못 자. 내가 애들 면접교섭일 정해야 하지 않냐고 했을 때는 필요 없다고 했던 놈팡이가 이제 와서 애들이 보고 싶다고 말이 나오니?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 우리 가족이잖아. 내가 애들 아빠고 핏줄인데 아이 그냥 안 보고 살 수 있겠어 어떡해. 물보다 진한 게 피라는 말이 괜히 있겠냐고. 나 집 좀 데려가줘. 일단 좀 씻고 멀끔한 모습으로 애들 좀 보게. 어디야? 이사 갔어? 도대체 무슨 염치를 일하는 건지 상상도 안 되네. 야, 복권 당첨됐던 돈은 어디로 가고 여기 와서 빈대짓 하려고 빌부는 건데 나는 네가 해달라는 거 들어줄 생각 요만큼도 없으니까 신고하기 전에 눈앞에서 꺼져라. 전 남편은 제 말을 들으면서 울먹거리더니 진한 근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전 시댁이 전 남편의 복권 당첨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탈탈 털어먹으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파서 자신을 마음고생시키더니 이제는 절연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대성통곡을 했고 전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눈물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활비만 요구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전 시어머니는 복권 당첨됐으면 평생 써도 남는다면서 그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먼저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고급 스파와 호텔을 전전하며 온갖 사치를 누렸고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이 얼마나 성공한 아들을 두었는지 자랑 삼아 떠벌리며 모임을 만들어 호화로운 식사를 대접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전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도 돈을 나눠주며 자신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애를 썼다더군요. 전 남편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거절하려 할 때마다 전 시어머니가 공개적으로 대성통곡을 해대고 가족들을 챙기라는 압박을 줘서 굴복하는 수밖에 없었고 돈을 계속 퍼줬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돈이 구멍난 듯 새어나가면서 전 남편은 재기하기 위해 한탕의 기회를 노리려고 도박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이 꼴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전 남편의 눈물 섞인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더라고요. 처참한 몰골로 나타나 애들 이야기를 꺼내며 변명하는 모습이 그냥 우습기만 했죠. 내가 오늘은 계획 없이 온 거니까 당신도 갑작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다음에 다시 올 테니까 우리 다시 합쳐보자. 일단 내가 이런 꼴이라 우리 애들이 혹시라도 보고 슬퍼할 수도 있으니까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꺼줘봐. 니네 상간녀는 어디 숨겨놓고 나한테 이래? 그때 신축 아파트 있잖아. 그 왜? 그거 팔면 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는데. 왜? 그거 팔기는 아깝고 내 무인 점포가 눈에 들어와? 이런 탐날 걸 탐내. 우리 엄마 아빠가 주신 돈으로 일군 소중한 가게야. 걔 진짜 나쁜 년이었어. 내가 우리 집에 돈 갖다 바치는 모습이 찌질해 보인다고 쌍욕을 하고 구박을 하더라. 나한테 대놓고 정 떨어져 보인다는 말까지 했다고. 그래서 우리 진짜 서로 못 볼 꼴 다 보고 갈라섰어. 걔랑 오래 만나지도 않았어. 내 진짜 사랑은 역시 당신뿐인가 봐.
아이고, 걔가 나쁜 년인 건 나한테 나쁜 년인 거고 당신이랑은 끼리끼리 잘 만난 거지. 그렇게 나한테는 필사적으로 숨기고 아파트 사서 바치더니 버려졌어. 와, 축하해. 이제 당신 아프면 당신 어머니가 대신 간병해 주시겠네. 전 남편이 오열하면서 상간녀와의 이별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저는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세기의 사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더니 결국 그렇게 버려지면서 끝났다는 게 너무 우스웠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 면전에 대고 깔깔 웃어줬죠. 그런데 전 남편은 제가 웃는 걸 보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이제 와서 저만한 사람이 없었다면서 재결합의 신호를 보내는 아련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웃음기를 싹 지우고 단호하게 전 남편과 있었던 모든 시간은 저한테 가장 후회스러운 기억이고 그나마 사랑스러운 두 아이만이 유일하게 고마운 존재라고 딱 잘랐어요. 그리고 다시는 재결합 같은 거 기대하지 말라고 거절했죠. 남편은 저의 칼 같은 반응을 읽었는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더라고요. 저는 기회도 줄 돈도 없으니 애들한테 그 짓꼴 보여주고 싶으면 또 찾아와 보라고 이미 이혼해서 한 번 상처받은 애들한테 두 번째 상처를 또 주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은 안색이 어두워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섰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이제 전 시댁과 전 남편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죠. 아이둘은 아빠의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주고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대신 방학 때마다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고 시골집 마당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저도 큰 위안을 얻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하거나 강아지랑 뛰어놀면서 자연 속에서 행복을 느끼곤 하죠. 친정 부모님도 저희 아이들도 방학만을 기다린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의 이혼이 가족 모두에게 흉터로 남을까봐 걱정했는데 모두 그 빈자리를 느끼지 않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까지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웃음이 나오는 제 삶의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큰 위안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